이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이 뭐 누차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좀 방대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여기 안에 있는 모든 메뉴를 뭐 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포토샵 매뉴얼이 아니라 포토샵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익혔기 때문에 이제 뭐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던 메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한번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야 될 시점이라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체크를 좀 해줄 거예요. 사진 아무거나 하나 열어보세요. 이미지로 쓸 사진 아무거나 하나 열어둡니다. 저는 뭐 이런 거 열게요. 전 이런 사진 안 열었어요. 아무 사진 하나 열어주세요. 가지고 있는 사진 아무거나. 자, 우리가 아는 일단 크게 아는 부분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포토샵은 일단 화면 구성을 보면 여기가 가장 위가 메뉴바예요. 모든 메뉴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여기에 모든 메뉴가 다 들어있지만 이 패널하고 좀 다른 거예요. 패널은 패널대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없고 여기에만 존재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메뉴로 구성되지 않고 패널에서만 이제 움직이는 애들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여튼 모든 메뉴가 얘와 얘가 똑같진 않다라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 이 패널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었죠. 레이어, 채널, 패스라는 부분이 있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레이어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다뤄봤어요. 포토샵에서 레이어를 좀 이해를 하면 그래도 포토샵에서 내가 포토샵을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시작은 했다는 건 인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레이어가 뭐 층의 개념이라는 것도 이제 이해를 했을 거고, 레이어에는 브랜딩 모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레이어 스타일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레이어에 다양한 효과들을 부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레이어는 레이어 마스크라든지 뭐 클리핑 마스크 이런 부가적인 기능들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 채널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많이 다루진 않았어요. 채널은 뭐 셀렉트를 작업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보통 뭐 색상을 섞어주거나 뭐 이런 작업할 때도 사용이 돼요. 근데 예전에는 사실 채널이란 것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많이 활용을 했는데 우리 그저께 우리 그 모고 파일 만들 때 이렇게 엠보싱 느낌 만드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거 다 채널로 했었어요. 채널로 했는데 이 레이어 스타일이 나오면서부터 채널의 기능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레이어 스타일에서 채널에서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들을 레이어 스타일이 거의 대신해 주는 게 정말 많아졌어요.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은 채널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하는 것들이 뭐 책이든지 뭐 이렇게 예제든지 이런 데 잘 안 나와요. 채널은. 그래서 채널은 우리가 채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할 만큼 되려면 거의 포토샵 3까지 올라가야 돼, 수준이. 그래서 우리 반에서는 특별하게 채널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진 않았었어요. 맞죠? 그리고 패스 있습니다. 패스는 또 중요하죠. 영역을 우리 셀렉트를 할 때, 맞죠? 좀 디테일한 셀렉트가 필요해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여기 있는 툴 상자에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있는 펜 툴과, 맞죠? 그 일러스트와 똑같은 툴이죠. 펜 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쉐입으로 그려진 것들을 수정할 수 있는 까만 화살표와 하얀 화살표가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고, 일러스트에 없는 기능이죠. 일러스트에 없는 기능으로 얘는 모양을 제공해줘요. 일러스트는 그리는 도구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거기서 네가 그려라 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서 저런 모양을 제공하진 않아요. 하지만 포토샵은 기본적으로 사진을 편집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림을 내가 직접 그려서 뭔가를 하는 것들이 좀 불편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가 많은 모양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사실 이 모양들이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어요. 생각보다는. 하지만 또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쓸 일이 있겠죠. 그래서 이 패스란 부분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단독적으로 네모난 모양 뭐 이런 것들 뭐 그릴 때도 써요. 그냥 색깔이 있는 거. 우리 색이 있었죠. 이렇게 색이 있는 것도 우리 며칠 전에 목업할 때 퍼스펙티브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사각형 그냥 모양을 그렸어. 쉐입이라 그랬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양 툴을 눌렀을 때는 여기서 어떠한 조건으로 쓸 건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패스라는 조건과 쉐입이라는 조건이 있었죠.
쉐입은 일러스트처럼 면과 선에 대한 속성을 가진 그냥 모양이고, 패스라는 것은 면이나 선에 대한 속성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영역 셀렉트죠. 셀렉트를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펜 툴의 도움을 받을 때 쓰는 게 패스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진 패스는, 이렇게 패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얘는 패스라는 영역에 저장이 되게 되고, 저장된 것은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우리 셀렉트로 전환이 되는 게 패스였어요. 그리고 야의 좋은 점은 한번 이렇게 저장된 패스들은 다시 호출하면 다시 뜨게 되고, 이때 다시 하얀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 펜툴이가 애들이 가지고 있는 뭐 앵커 포인트라든지 뭐 안에 또 일러스트가 똑같이 들었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컨버트 소리가 다 똑같아요. 일러스트랑. 맞죠? 그리고 얘들도 똑같이 뭐 점을 이렇게 움직여주고 꺾어줄 때 Alt키 눌러 꺾고 이런 것도 동일해요. 그래서 일러스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펜툴을 활용해서 영역을 생성할 때 사용이 됩니다. 사용이 되고, 이때 이 영역은 한 개만 저장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리게 되면 워크 패스가 되지만,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패스를 또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 레이어를 만들듯이 또 하나 만들고, 맞죠? 또 필요하다면 또 뭐 그럴 수 있잖아. 셀렉트가 여러 개일 수 있잖아. 우리가, 맞죠? 이렇게 만들어지면 나는 얘를 호출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얘를 호출할 수도 있고, 얘에 따라서 얘를 호출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여러 개의 패스를 저장해 두면 이 작업물에서 우리가 미리 셀렉트로 호출을 해야 되는 영역을 그려두고 필요에 따라서 호출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패스의 역할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레이어와 패스라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고, 레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좀 하게 되면, 레이어는 기본적으로 가장 밑에 백그라운드라는 게 있어요. 이 백그라운드라는 것은 이 밑에 뭔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존재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 백그라운드라는 것을 뭐 레이어로 바꿔줘야 될 때도 있어요. 종종.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제가 여기를 선택하고 이만큼을 딜리트를 누르면 백그라운드 컬러가 블랙이기 때문에 딜리트를 누르면 여기가 까맣게 돼요. 이 부분이 까맣게 칠해주면, 이게 포그라운드 칠할래 묻는 건데 일단 기본은 백그라운드예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지워지는 거예요. 지우면 여기가 투명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백그라운드라는 것은, 그렇죠? 백그라운드는 아니라 얘를 레이어로 바꾸는 방법은 이 백그라운드를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레이어로 바꿀래 라고 묻고, 이때 지우게 되면 우리가 알던 그 투명함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라는 것은 모든 이미지, 지금 현재 이미지죠. 이미지에 가장 아래쪽에 존재하고 그 아래쪽 더 밑에는 존재할 수가 없도록 해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레이어로 바꾸고, 혹시 또 반대로 할 수도 있죠. 우리가 레이어가 있는데 야는 백그라운드가 됐으면 좋겠어. 그냥 백그라운드로 제일 밑에 깔렸으면. 그래서 그러면 지금 여기 투명하지만 백그라운드가 되면 여기가 막히게 될 거예요. 그런 메뉴들은 레이어에 있습니다. 레이어에 가면 그 background from layer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 명령어를 주게 되면 얘가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되면서 당연히 백그라운드 컬러가 여기에 막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반대로 레이어를 백그라운드 바꾸는 것도 물론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도 되지만 메뉴로 봤을 때 여기 있어요. 여기 좀 전에는 백그라운드 프롬 레이어였지만 지금은 얘가 백그라운드니까 레이어 프롬 백그라운드 이렇게 명령어가 바뀌었어요. 이 명령어는 선택된 레이어의 조건에 따라서 앞뒤가 바뀌어요. 배경이면 배경을 레이어로 바꿔야 될 거고, 레이어면 레이어를 백그라운드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명령어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리고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는 건 아래쪽에 있었죠. 뉴 레이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뉴 레이어 우리 많이 썼어요. 맞죠? 많이 썼고, 될 수 있으면 뭐 단축키로도 쓰는데 제가 유일하게 잘 안 쓰는 단축키가 뉴 레이어예요. 그러니까 저는 눌러서 써요. 꼭. 근데 뭐 우리가 또 훈련생들 좀 익히셔서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이상하게 뉴 레이어는 단축키를 안 쓰고 그냥 꼭 눌러 쓰게 되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뉴 레이어란 명령어가 있고요. 이렇게 레이어가 만들어지게 되면 레이어에는 다양한 형식의 블렌딩 모드를 제공을 해요. 물론 이 블렌딩 모드를 우리가 다 배우진 않았어요. 몇몇 개를 봤죠. 뭐 어제 스크린, 오버레이, 멀티플라이 하고, 저번에 우리 한번 엠보싱 만들 때 좀 더 다양한 그 레이어 스타일을 봤어요. 물론 블렌딩 모드를 봤죠. 근데 이 블렌딩 모드가 완벽하게 뜻을 이해해서 사용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멀티플라이라든지 스크린, 오버레이가 가장 많이 사용이 돼요.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얘에 대한 정의 정도는 책 같은 데 좀 찾아보면 있어요. 그런 것들 읽어보면 되고, 어제 우리가 스크린을 한번 봤었죠.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블랙과 화이트일 때 특히 블랙과 화이트일 때는 블랙 부분을 이렇게 없애버리고 흰색만 남기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뭐 밤하늘을 찍은데 까만 곳에 별이 있어. 그러면 별을 다른 데 합성하고 싶잖아. 그러면 별을 셀렉트로 따는 게 아니라 이 까만 하늘에 뭐 별이 있는 사진을 레이어에 올리고 그냥 브랜딩 모드를 스크린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남는 까만 부분은 없어지고 그렇죠? 별만 남게 돼요. 그럴 때는 좀 주의할 점이 우리가 보기에는 까만색이지만 하늘이 그렇죠? 완벽한 까만색은 아니거든 걔가. 그러면 레벨 같은 걸 좀 보정을 해서 까만색을 더 까맣게 흰색을 더 좀 희게 해서 대비를 높여줘서 브랜딩 모드를 주는 게 좀 더 효과적이겠죠. 만약에 그냥 해버리면 우리가 보기엔 까만색이지만 완벽한 까만색이 아니었기 때문에 까만색이 좀 덜 빠지겠죠. 덜 빠지면 흰색은 보이지만 뭔가 이 배경하고 완벽하게 투명하게 완벽하게 섞인 게 아니라 뭔가 살짝 위에 막이 있는 듯한 느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레벨 보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미리 어느 정도 보정을 한 후에 맞죠?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브랜딩 모드가 다양하게 있고 그리고 옆에 오파시티가 있어요. 오파시티는 불투명도라 그랬죠. 현재 레이어를 그냥 투명하게 하겠어 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 오파시티와 필의 차이가 있었어요. 오파시티는 이 레이어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되었던 뭐 드롭 섀도우라든지 뭐 이너 섀도우, 이너 그로우 이런 게 적용되었더라도 걔까지 같이 투명해지는 거야. 맞죠? 같이 투명해지는 건데 아래쪽에 필은 우리 며칠 전에 엠보싱 하면서 배웠어요. 필은 뭐예요?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은 투명해지지만 레이어 스타일은 투명해지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 형태는 존재하지만 그 형태 자체는 보일 필요가 없고 그 형태에 연결되어 있는 스타일만 그렇죠? 스타일만 표현이 됐으면 좋겠어. 우리 뭐 드롭 섀도우를 주나 엠보스를 줬을 때도 그 까만 글자가 보이는 건 아니었죠. 우리는 그 형태만 이렇게 그게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표현만 됐었죠. 며칠 전에 모금 만들 때도 분명히 필 값을 우리가 0을 주고 만들었었어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파시티라는 명령어와 필이라는 명령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나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때 했던 모금을 한 번 더 하면서 연습을 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했던 말을 한번 상기해 보면 그때 오파시티를 줄여보고 또 필을 줄여봤을 때 어떤 효과가 났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오파시티와 필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메뉴는 잠궈주는 작업이었어요. 이것도 뭐 종종 많이 쓰여요. 잠궈주는 작업도. 투명 잠금. 그러니까 투명한 레이어는 보통 투명하기 때문에 얘를 체크해 버리면 투명한 곳에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어요. 결론은 이 레이어에는 뭐 색칠을 하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고 붓은 맞죠? 붓은 붓잠금을 해버리면 색칠만 할 수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또 이동을 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해요. 또 왜냐하면 맞죠? 그리고 이동을 잠궈버리면 이동을 할 수 없어요. 이래 되면 각자 쓰는 거죠. 얘는 투명한 곳에는 색칠할 수 없어요. 맞죠? 색칠 자체를 할 수 없어요. 이동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얘는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레이어 자체를 아예 잠궈버리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능도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저는 이 기능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얘예요. 제일 앞에 있는 거. 투명 잠금이라는 기능을 가장 많이 써요. 어떨 때 쓰냐면 자, 제가 일단 투명 잠금을 푼 상태에서 이 레이어에 제가 이렇게 브러쉬를 어제 만들었던 소프트 브러쉬 같은 걸 이용해서 여기에 물론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뭔가 페인팅이 됐는데 포그라운드 색을 바꿔서 제가 여기다가 연두색을 줄 거예요. 이렇게 준 상태에서 이 레이어 1번에 페인팅 되어 있는 이 레드 말고 녹색으로 색을 칠하고 싶어. 빨리 칠하고 싶어. 근데 우리가 포그라운드를 색칠하는 게 Alt 딜리트잖아. 근데 이래 눌러버리면 앞에 있는 빨간색과 관계없이 내가 선택된 게 레이어 1번이었기 때문에 영역이 따로 존재한 것도 아니었죠. 그러면 이게 Alt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그냥 전체 색칠해줘 이런 의미를 가지거든. 근데 이때 내가 투명 잠금을 체크해놓고 Alt 딜리트를 누르면 맞죠? 이래 되는 거지. 이렇게 투명 잠금을 해놓고.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좀 많이 써요. 이럴 때 많이 써요. 근데 이 기능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레이어가 있는데 이 레이어에 어떤 솔리드 컬러, 단색 컬러를 그냥 요 그림이 있는 데만 페인팅을 하고 싶어. 그럼 보통은 이렇게 저처럼 얘는 그냥 적용하면 끝나버리잖아. 근데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밑에 FX를 눌러주면 FX에 보면 컬러 오버레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도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단지 연두색으로 바꾸고 더 이상 다른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 거야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차후에 또 색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 또 바뀔 수도 있어. 그러면 명령어로 주는 게 좋아요. 컬러 오버레이 부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하는 색을 주는 거지. 오케이를 준 거야. 좋은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컬러 오버레이 아래쪽에 등록되어 있단 맞죠? 다시 더블 클릭해서 색깔 또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바꿔. 이때 바꿀 때 보면 좀 전에 파란색이었는데 이걸로 바꾸지 않아. 이때 오파시티를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던 색깔과 이 색깔이 섞이겠지. 섞여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색을 칠할 때 블렌딩 모드를 줄 수도 있어. 여기다가. 그렇지? 그럼 이런 걸 줄 수도 있죠. 우리가 지금은 제가 이렇게 페인팅을 했지만 만약에 이게 지금 백그라운드가 있어. 백그라운드를 하나 제가 복제를 할게요. 복제를 하고 이 수국이 있는 그림에다가 컬러 오버레이를 줄 거예요. 오버레이를 좀 일단 빨갛게 다 되는 거 있지만 여기다가 내가 뭐 이렇게 멀티플라이를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멀티플라이 주니까 이 레이어에 있는 그림이지. 그림에 맞지? 뭐 빨간색을 블렌딩 모드 멀티플라이를 이용해서 색칠해줘. 이래 되는 거지. 이래서 뭐 정도도 결정할 수 있을 거고 좀 덜 칠해라, 뭐 많이 칠해라 이걸 결정할 수도 있고 다양한 스타일의 방법으로 이 빨간색을 이 수국에다가 페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가 했다가 또 필요하다면 언제나 우리는 수정을 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컬러 오버레이인 거야. 그래서 뭐 레이어에 있는 곳에 페인팅을 할 때 맞죠? 어떻게 이게 그는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른 거죠. 저처럼 그냥 알트 딜리트로 투명 잠금해서 단순하게 색칠이 필요할 때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그렇죠? 어떤 이미지에 맞죠? 이미지에 컬러 오버레이라는 명령을 통해 그 컬러 오버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페인팅을 주고 언제나 정정할 수 있고 컬러 오버레이가 될 때 브랜딩 모드도 적용해서 해야 돼. 이렇다면 컬러 오버레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작업을 해야겠죠. 이렇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레이어 스타일로 넘어갈게요. 자, 레이어 스타일 우리가 뭐 이 기능을 완벽하게 다 뭐 이해했다고보다는 어떻게 쓰고 어떤 곳에 적용되었다는 경험을 했었어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메뉴들을 좀 이렇게 내가 자유자재로 쓰려면 사실 정말 많은 예제를 다뤄봐야 돼요. 이 레이어 스타일이 나오는 것들. 이제 뭐 드롭 섀도우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해요. 드롭 섀도우 그림자 주기야 라는 걸 배웠었어요. 이에서는 효과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글자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한번 볼게요. 글자 쓰기 툴을 제가 눌러서 여기다가 글자를 이만하게 2개 정도 글자를 적었어요. 이만한 거 GJ라는 글자를 적고 컬러는 잘 안 보여서 제가 화이트로 좀 변형을 할게요. 자, 이렇게 화이트를 준 거죠. 줬어요. 자, 줬으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내가 스타일 중에 그림자를 줄 거예요. 그림자를 줘보면 자, 아래쪽에 그림자가 생기죠. 그림자가 생겨요. 자, 그림자도 잘 안 보이니까 밑에 레이어 하나 새로 만들어서 흰색으로 한번 깔죠. 깔고 글자 색을 그래서 또 안 보이니까 좀 약간 색깔을 조금만 회색으로 줄게.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FX 드롭 섀도우 한 개씩 주면서 연습하면 돼요. 이렇게. 자, 각도도 조절해보고 이게 빛이 들어오는 방향이야. 맞지? 그리고 얘를 움직여봐요. 그러면 멀어지는 거구나. 사이즈는 번지는 거야. 번지는 거. 이렇게 번지는 거. 그렇죠? 그리고 얘도 진해지고 모퉁이가 좀 모서리가 가장자리가 진해지고 하죠. 그래서 이 메뉴는 정말 좀 단순해. 그림자 주기는 이렇게 한 개만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메뉴가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빛의 방향이 있고 까만색이 그림자가 생길 때는 보통 멀티플라이 써요. 왜냐하면 밑에 지금 제가 흰색을 줬지만 아까 수국 같은 게 있다면 여기 까만 곳 안에 수국이 비쳐 올라와야 돼. 까맣게 돼갖고 수국이 안 보이면 안 돼. 맞죠? 그렇기 때문에 브랜딩 모드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맞죠? 이렇게. 그리고 이때 얘가 오파시티죠. 얼만큼 진할 것인가를 결정해주는 메뉴예요. 그래서 뭐 이 메뉴는 크게 어려운 게 없죠. 그리고 유즈 글로벌 라이트에 대한 설명했었어요. 자, 유즈 글로벌 라이트는 모든 빛의 영향을 받는 이렇게 각도를 조절하는 빛의 영향을 받는 것들은 공통적인 빛의 방향을 가질 수 있어 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베벨 엠보스에 가서 유즈 글로벌 라이트가 체크되어 있죠. 여기도 돼 있고 아니면 또 이너 섀도우 한번 볼게요. 이너 섀도우를 체크했어요. 이때도 이제 118도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이너 섀도우의 값을 145도를 줬어. 그러면 드롭 섀도우에 가봐요. 그것도 145도지. 왜? 글로벌 라이트가 체크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글로벌 라이트가 체크되어 있으면 이런 빛의 방향에 영향을 받는 모든 것들은 같이 간다는 뜻이죠. 근데 나는
이노 섀도우는 이렇게 가더라도 난 그림자는 딴 방향이었으면 이렇게 끄고 방향을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얘는 얘대로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 기능도 우리 며칠 전에 했던 모고 파일에서도 이 글로벌 라이트를 끄고 체크 끄고 하는 부분들을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때 밑에 있는 보면 퀄리티라는 부분에 이 모양이 있어요. 이 모양도 사용을 해봤었어요. 이렇게 직선 사선으로 된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 달라. 그냥 그림자가 생기면 쭉 가면서 사라지도록 해줘 달라는 뜻이고, 이런 걸 주면 두 번 이렇게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런 말이에요. 이 그래프들 얘는 이렇게 층층이 생기니까 가면서 끝부분이 좀 진하게 표현이 된다 맞죠? 이거는 뾰족하게 되니까 완벽하게 생겼다가 딱 없어지는 거고, 얘는 좀 자연스럽게 없어졌다 생겼다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따라서 그림자가 생기는 모양이 달라지죠. 근데 이거는 다른 곳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쳐요. 드롭 섀도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노 섀도우 끄고 베벨 엠보스를 줬어요. 베벨 엠보스는 엠보싱을 만드는 효과예요. 이렇게 엠보싱. 자, 이렇게 보면 엠보싱은 울퉁불퉁한 효과를 만드는 게 엠보싱이란 말이지. 그럼 그때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경사도가 이너 베벨 안쪽으로, 그래 글자의 안쪽으로 베벨을 만드는데, 경사를 만들어서 입체감 있게 만드는데 이런 말이지. 그때 부드럽게 만들어줘 라는 뜻인데,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각지게도 해줄 수 있고 뭐 이런 말이에요. 이것들은. 그리고 뎁스 깊이겠죠. 이만큼 얼만큼 엠보싱을 많이 줄지 적게 줄지 뭐 결정하는 거고, 사이즈는 이 번짐을 얘기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모양을 보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2중 뭐 3중 만들어지는 모양이, 여기 보면 이 엠보싱이 얘들은 갑자기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또 생겼다가 또 없어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 식의 엠보싱 효과를 만들어 주세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보통은 이제 얘를 써요. 얘를 쓰는데, 우리가 한 개 이상의 그림자를 좀 2중 3중 그림자로 연출해야 돼 뭐 이런 걸 할 때는, 좀 베벨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는 얘를 활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같은 기능이에요. 뭐 어쨌든 이 앞에 있는 얘의 효과를 넣었다 뺐다 하는 그래프로 연출하겠다, 그래프로 보면서 시각적으로 연출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메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베벨 엠보스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옵션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자, 하이라이트와 섀도우라는 영역이 있어요. 왜냐면 그 그림자는 그냥 그림자가 생기고 말아버리면 끝나지만, 얘는 엠보싱이니까 튀어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빛이 받는 부분은 여기 하이라이트 영역이겠죠. 그리고 빛이 받지 않는 이 부분이 섀도우 영역인 거야. 맞죠? 그러면 이 하이라이트에는 흰색 스크린을 줬고, 여기는 검은색 멀티플라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쪽 하이라이트 지는 지역에, 그럼 만약에 하이라이트 부분의 컬러를 내가 꼭 흰색일 필요 없거든. 이렇게 붉은색을 주면 그 붉은색 느낌이 나요. 이쪽 하이라이트에. 그래서 어떤 붉은빛의 어떤 바탕에서 뭔가 이렇게 엠보싱을 표현을 하려면, 이질감이 없게 하려면 이쪽 부분에 약간 이런 부분을 하나 주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적용을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얘는 옵션이 밑에가 이 앞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추가적인 옵션들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뭐 그렇게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다 비슷해요. 뭐 이너 섀도우는 안쪽 그림자 만들기란 뜻이야. 아까 그림자가 밖에 생겼다면 요번에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때 빛의 방향과 뭐 거리값, 뭐 사이즈값, 모양, 옵션은 똑같죠. 단지 그림자가 생기는 위치가 바깥쪽이냐 안쪽이냐 뭐 이 정도 차이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웃그로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로 효과를 내. 근데 지금은 흰색이라 잘 안 보여요. 제가 좀 더 색깔을 극단적으로 좀 바꿔볼게요. 뭐 이렇게 멀티플라이 말고 노말 줘볼게요. 노말 주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로우라는 기능은 이런 거예요. 그로우. 바깥쪽으로 맞죠? 이렇게 광채가 나듯이 이렇게 번짐 효과를 만들어줘 라는 뜻이에요. 제가 배경이 흰색이었기 때문에 얘를 그냥 노멀 블렌딩 모드를 노멀로 준 거예요. 그러면 아웃그로우가 그렇다면 이너그로우는 뭐겠어요? 안쪽으로 똑같이 그걸 해달라는 얘기죠. 안쪽으로. 얘도 노멀 주면 값을 좀 높여볼게요. 안쪽으로 이렇게 그로 효과를 만들어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 했던 목업들이 이 작업들에 의해서 작업이 된 거죠. 뭐 베벨도 줬고 그림자도 줬고 막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 얘에서 필 값을 쭉 죽이면 여기에 있던 글자 부분, 원래 글자는 나타나지 않고 이 효과들만이 여기에 반영되는 게 이 필이었죠. 필. 오파시티를 주면 봐요. 오파시티는 그냥 전체가 다 연해지잖아 이렇게. 그렇지? 근데 필은 이 레이어 스타일이나 이펙트들이 흐려지진 않아요. 그냥 글자가 흐려지는 거야. 글자 색깔이 지금 좀 이러니까 제가 글자 색깔을
좀 극단적인 색깔로 바꿔볼게요. 자, 레드로 바꿔놨어요. 이렇게. 그럼 원래 글자가 이래 있었겠죠. 이렇게. 하지만 P를 이렇게 줄여주면 글자는 없어지는 거지. 보이지 않아요. 단지 이너 그로와 맞죠? 베벨과 섀도우, 드롭 섀도우만이 연출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뭇결에 그런 효과가 났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도 얘를 끄고 수국을 보면 수국에만 딱 그 효과가 나는 거죠. 이렇게 수국에 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스타일 있어요. 레이어 스타일, 베벨, 스트로크는 테두리 만드는 거예요. 이너 섀도우 안쪽 그림자, 이너 그로 안쪽 번짐, 예, 금속 효과, 컬러 오버레이, 색상 덮기, 패턴 오버레이, 패턴으로 덮기. 그다음에 아웃그로, 맞죠? 드롭 섀도우 이런 것들이 쭉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게 나왔었어요. 레이어 스타일. 그리고 또 여기는 어드저스먼트 레이어였죠. 어드저스먼트 레이어. 그러니까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라는 것은 현재 선택된 레이어에 보정하는 것들에 대한 메뉴가 다 들어있는 곳들이에요. 근데 이 메뉴는 실질적으로는 이미지에 어저스트먼트라는 곳에서 다 들어있어요. 근데 차이점은 이래요. 어저스트먼트라는 메뉴, 이미지에 있는 어저스트먼트라는 메뉴를 이 지금 수국에다가 내가 휴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요. 오케이를 하면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거나 다시 값을 정정할 수가 없어요. 못해요 이거를. 하지만 이 아래쪽에 있는 똑같은 메뉴인, 맞죠? 똑같은 메뉴인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이용한다면 우리가 얘를 줬다가 요 위에 있는 얘를 더블 클릭해서 다시 정정을 하면 수정이 되는 거예요. 수정이 되죠. 근데 이때 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는 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만들면 레이어 위에 이렇게 어저스트먼트 레이어가 생겨요. 생기잖아. 그렇죠? 생기는데 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라는 거, 이거는 레이어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레이어가 존재하는 아래쪽에 있는 모든 곳에 영향을 준다. 이래 돼 있어요. 뭔 말이냐면 제가 위에 있는 수국의 반틈을 치울 거예요. 이렇게 반틈을 치웠어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반틈이에요. 그러면 레이어 1번에는 이 반만 있는 수국이잖아. 수국이고 어저스먼트 레이어가 있어요. 이래 봤을 때는 이 어저스먼트가 여기에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만 백그라운드를 켜면 똑같죠. 얘를 꺼봐. 여기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이 레이어는 여기도 영향을 주지만 여기도 영향을 주니까 두 개 다 똑같은 사진이었어. 그러니까 꼭 여기 반틈이 없는 게 안 보일 만큼 똑같이 이래 돼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어는 이 아래쪽에 있는 모든 레이어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근데 그걸 방지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걸 방지하는 방법. 맞죠? 나는 요 밑에 있는 레이어에만 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가 영향을 줬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우리가 엊그저께 배웠었어요. 해봤었죠? 자, 뭐였죠? 뭐였을까? 아영씨 뭐죠? 그쵸, 클리핑 마스크였죠. 어떻게 Alt키 누르고 이 경계선을 클릭하는 거였어요. 클릭을 하면 이 레이어는, 이 위에 있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는 화살표가 생기면서 얘 밑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레이어에만 소속되는 거야. 자, 이렇게 배웠었어요 우리가. 그렇죠? 물론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들어가면서 다시 할 때 뭐였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막상 우리가 해봤던 일이에요. 해봤던 일이고, 자, 한 번 더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만들었다면 이 어저스먼트 레이어는 어저스먼트 레이어가 생긴 아래쪽에 있는 모든 레이어에 영향을 미쳐요. 하지만 내가 어떤 특정한 레이어에만 이 기능을 활용하고 싶어요 한다면, 그렇죠? 클리핑 마스크로 얘를 이렇게 묶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클리핑 마스크 푸는 방법은 똑같이 Alt키 누르고 경계선을 클릭하는 거예요. 자, 드래그 아니에요. 클릭이에요. 클릭. 그래서 경계선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 클리핑 마스크. 그래서 클리핑 마스크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제가 뭐 컬러 밸런스를 하나 만들었어. 그리고 컬러를 또 바꿔요. 이래 바꾸면 또 저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까지 영향을 다 미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렇게 다 미치겠죠. 마찬가지 얘도 여기에만 소속하고 싶어. 그럼 Alt키로 또 다시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요 두 개의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는, 맞죠? 화살표가 생기면서 얘랑 그 바로 밑에 있는 레이어랑 이렇게가 묶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들은, 맞죠? 다른 레이어, 이 밑에 있는 백그라운드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요런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해 봤어요. 벌써 한번. 그래서 한 번 더 정의를 하니까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거 말고 어저스먼트 레이어 말고 이미지를 구속하는 명령어는 또 있었죠. 이런 거 말고도. 자, 제가 이 레이어 1번을 만들었고 이렇게 사각형 영역을 그렸어요. 사각형 영역을 그려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 레이어 1번에 저 수국 꽃 있는 부분에다가 제가 사각형 영역을 그린 거예요. 그리게 되고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 마스크를 누르게 되면 이 마스크 일단 불을 꺼볼게요. 마스크를 눌렀어요. 마스크를 누르게 되면 레이어는 선택 영역이 있던 부분은 레이어 마스크에서 흰색이 되고 나머지는 까만색이 되는 거였죠. 그렇게 되면 마스크의 흰색 부분은 남고 나머지 부분들은 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해진 거죠. 그래서 밑에 그림이 똑같기 때문에 표시가 나지 않을 뿐이에요. 저는. 그렇죠? 그리고 이 마스크에는 이 브러쉬를 선택해서 흰색과, 맞죠? 이렇게 흰색과, 이렇게 흰색을 칠하죠, 제가. 흰색으로 칠하면 흰색 영역이 넓어지니까 이 앞에 있는 그림이 더 보일 거고, 자, 까만색으로 칠하면 반대로 이 그림을 숨기는 역할을 하는 거였죠. 마스크라는 것은 이거는 레이어 마스크야. 좀 전에 봤던 클리핑 마스크랑은 같은 마스크란 용어를 쓰지만, 맞죠? 개념이 사용 방법이 좀 다르죠. 똑같이 마스크는 맞아요.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는 맞는데 얘는 수평적인 구조의 마스크라면 아까 걔는 수직적인 구조의 마스크였죠. 아까 클리핑 마스크는 또 개념도 다르고 사용 방법도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클리핑 마스크와 일반 마스크를 좀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으셔야 되고 마스크 작업할 때는 기본적으로 레이어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여기 하얀 테두리가 생겼잖아. 지금 마스크가 여기 선택된 거예요. 근데 마스크를 만들었더라도 앞에 있는 그림 부분을 찍고 페인팅을 해버리면 수국에다 색을 칠하는 거예요. 수국에다가 색을 칠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러면 안 돼요. 마스크에도 변화도 없고 수국을 보면 시커멓게 돼버렸어. 내가 색을 칠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그룹이 있어요. 그룹. 자, 그룹은 여러 개의 레이어를 맞죠? 종류끼리 묶어주는 역할을 했었다 맞죠? 레이어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 여러 개 있을 때 난 6개까지 이만큼 맞죠? 이만큼을 레이어에서 이렇게 그룹 from layer라는 명령을 통해서 묶음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묶음을 만들어야 될 때가 많았죠, 우리. 그래서 이 명령어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이렇게 넘어갈게요. 오케이 하면 그룹이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네, 그룹이 됐고 레이어를 복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컨트롤 J였습니다. 컨트롤 J 레이어 비아 카피라는 명령어였죠. 그래서 컨트롤 J를 이용해서 우리는 쉽게 레이어를 복제할 수 있었습니다. 복제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그럼 다 됐다 맞죠? 밑에 보면 그리고 안 배운 명령 하나 배워볼게요. 자, 제가 3번 레이어에다가 이렇게 까만색을 칠했어. 그렇죠? 그리고 2번 레이어에다가 자, 레드를 칠할 거예요. 1번 레이어에다가 녹색을 칠할 거예요. 자, 물론 그룹을 묶어도 되지만 종종 우리는 작업을 하다 보면 레이어는 분리되어 있어야 되지만 항상 같이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묶어주는 작업이 있어요. 나는 1번과 2번과 3번 레이어를 항상 같이 뭔가 크기 조절을 해도 같이 되고 뭐 이동을 할 때도 같이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할 때 이거를 링크를 합니다. 아래쪽에 링크 버튼이 있어요. 이거는 한 번도 예제라든지 설명에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따로 한번 설명을 할게요. 링크 버튼을 누르면 그냥 뒤에 갈고리가 딱 생겨요. 갈고리 있는 것끼리 묶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3번 레이어를 선택해 볼게요. 움직여봐요. 맞죠? 3번만 선택. 2번 레이어를 선택해서 움직여도 똑같고 1번 레이어를 선택해서 움직여도 똑같아요. 컨트롤 T라는 명령을 줘도 세 개는 분명히 레이어를 같이 선택하고 있지 않지만 맞죠? 않아도 이 세 개는 같은 변화를 가지죠. 자, 링크를 끄는 방법은 링크가 끊어져야 되는 레이어죠. 2번 레이어에는 그러면 이 선택하고 링크 버튼 한번 더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2번은 끊어졌기 때문에 1번과 3번이 이제 같이 링크가 됐겠죠. 이렇게 링크 명령은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그룹처럼 뭐 이렇게 묶음을 줘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 하지만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뭘 만들 때 명함을 만들어. 그럼 이 로고라든지 밑에 선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 그런 것들 링크해 놓으면 돼요. 그럼 움직이면 뭐래도 움직이면 걔들은 언제나 같이 가고 언제나 같이 크기 조절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링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이어에서 뭐 링크 메뉴가 하나 또 나왔어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레이어에 대한 전체적인 메뉴는 여기 요 부분에서 레이어에 대한 내용은 끝난 거예요. 끝나고 명령어로 가게 되면 다시 레이어에 많은 명령어가 또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명령어가 있죠. 근데 이 명령어들은 대부분 요 아래쪽에 옵션 바에서 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정렬하는 것도 좀 배워봐야 돼요. 레이어에서 볼게요. 제가 브러쉬에서 이렇게 색을 칠하고 긴 놈, 짧은 놈, 뭐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되죠. 레이어를 다 별도로 해야 돼요. 좀 버릴게요. 버리고 Alt키 누르고 복제할게요. Alt키 누르고 당기면 레이어를 쉽게 또 복제할 수 있어요. 컨트롤 J 하실 수 있잖아. 컨트롤 J는 있는 대로 그대로 복제하는 거고, 저 이렇게 투명한 데서 뭐 그려놨어. 이걸 옆으로 빨리빨리 복제하면서 하고 싶으면 Alt키 누르고 옆으로 당기면 지금처럼 레이어가 쭈쭈쭈쭈 맞죠? 분해되면서 이동도 돼. 이런 작업을 했어요. 이랬는데 제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 이 레이어를 막 이렇게 막 바꿔놓을게요. 막 이렇게 해서 그러면 좀 줄도 좀 안 맞고 막 이러잖아.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까지의 레이어들을 다 선택하는 거죠. 하면 물론 다 투명한 게 있어야 돼. 그 위에 보면 정렬 명령어들이 있어요. 자, 이거 일러스트에 배웠었거든. 포토샵이 나와요. 일단 봐요. 위에 맞추기. 그럼 위가 착 맞아요. 맞죠? 뭐 아래쪽 맞추기 안 되겠죠. 똑같은 거니까. 뭐 아래쪽 맞추기 될 거고, 중앙에 좀 맞출 거고. 얘는 수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맞추면 한 줄 딱 모이겠죠. 왼쪽에 맞추기니까. 그렇죠? 얘는 오른쪽으로 다 맞추기. 얘는 중앙에다 다 맞추기. 이런 뜻일 거고. 그렇죠? 얘는 분배예요. 이 분배는 지금 요 분배도 볼까요? 뭐 이 분배 되려면 뭐 되네. 제일 높은 것과 제일 낮은 걸 기준으로 해서 중앙 정렬이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간격, 이렇게 수직 간격이죠. 수직의 간격을 똑같이 해주세요 라는 뜻이고, 앞으로 기준을 맞추세요. 중앙에를 기준을 맞추세요. 오른쪽에 기준을 맞추어서 이런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맞춰주세요 라는 뜻이 있고, 만약에 이런 거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 레이어에서 버렸어요. 두 개의 레이어가 있어. 근데 이 레이어가 도화지 중중앙에 다 왔으면 좋겠어. 일러스트에는 align 명령어에 align to artboard라는 명령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렬할 때 도화지를 기준으로 해주세요라는 게 있거든. 근데 포토샵에는 어딜 찾아봐도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맞추냐면 맞춰야 될 것과 백그라운드를 같이 선택하는 거예요. 맞춰야 될 것과 백그라운드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맞출 수가 있어요. 중앙에 도화지의 정중앙에 내가 작업된 어떤 레이어에 있는 요소를 딱 갖다 놨으면 좋겠어 라는 명령어는 별도는 없습니다. 명령어는 없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레이어와 백그라운드를 선택해요. 무조건 백그라운드에 다른 거 안 돼요. 이게 제일 밑에 있다고 백그라운드가 아니에요. 이게 레이어라고 되어 있으면 안 돼요. 레이어로 되어 있으면 레이어의 관계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거든. 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는 얘와 얘끼리는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도화지의 정중앙에 갖다 놓는 뭐 이런 정렬 명령어. 자,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느냐? 이 레이어 메뉴 안에 보면 들어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거 나오잖아. 오렌지 뭐 나오고 뭐 이렇게 쭉 나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뭐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이어 메뉴는 다시 또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또 이만큼 나와요. 그렇죠? 이 명령어 또 다 어디 있냐? 다 이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메뉴에 있는 레이어 옵션을 좀 더 빨리 그냥 호출하는 것 뿐이지, 그렇죠? 이 메뉴랑 이 메뉴가 다르지 않아요. 동일한 메뉴예요. 그래서 중복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레이어에는 명령어라는 곳에는 다 있고, 우리가 요 상황에 따라서 호출을 요소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 나머지 부분 메뉴들을 또 다 해보도록 할게요.